인연이라고 하죠. 웃는 건강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하루하루 웃으면서 잘 살고 계시죠? 오늘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하우가 담긴 책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모세 펠덴크라이스의 ATM이란 책인데, ATM은 Awareness Through Movement의 줄임말로 우리말로 하면 움직임을 통한 자각이라고 풀 수 있겠네요. 저자는 러시아계 유대인 물리학자인데 유도나 주짓수와 같은 운동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25살 때 운동을 하다가 무릎 부상을 겪고 이걸 계기로 인지 테크닉과 자기 치유 기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무릎 부상이 재발했을 때 수술요법이 아닌 스스로를 치료하는 재활요법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치유하면서 정리한 이론이 나중에 펠덴크라이스의 메소드로 발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법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책으로까지 나오게 됐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멀미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덮었다 읽었다 조금씩 야금야금 그렇게 수십 번을 읽었는데, 제가 이 책에 집착한 이유는 여기에 제가 원하는 답이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의 선명한 이미지를 원했는데 이 책에 그 방법이 세세하게 나오거든요. 저자는 스포츠인이면서 과학자답게 감각, 느낌, 생각, 그리고 움직임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요. 오랫동안 익숙해진 나쁜 습관들이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보고, 나쁜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선 자신의 이미지를 자각하고 그 이미지를 바꾸면 실제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핵심은 동작을 할 때 잘못된 습관의 패턴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교정하는 건데, 이를 통해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서적 건강까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 자신의 감각, 느낌, 생각, 행동을 수정하면서 저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완성해 나가는 중이랍니다. 책 내용은 좀 어렵지만 제가 중요한 내용들 뽑아서 나름 심플하게 정리했으니까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씩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자기 변화의 가이드가 돼줄 거예요. 자, 그럼 낭독 시작할게요. 움직임의 자각, Awareness Through Movement. 1장, 행동하면서 이해하기. 서문, 인간은 자기 이미지에 따라 행동한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자기 이미지에 의해 통제받는다. 이 자기 이미지는 유전, 교육, 그리고 자기 교육이 다양한 층차로 혼재되어 결정되며 결국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자기 이미지에 의해 조건화된다. 이 중 유전은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전부터 결정된 물리적 요소로서 개인의 생물학적인 구조와 기능을 결정한다. 두 번째 요소인 교육을 보면 인간은 교육을 통해 언어를 익히고 자신이 속한 특정 사회에서 통용되는 패턴을 확립하는데, 이때 배우는 반응과 개념 패턴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습득한 내용은 인간이라는 종의 보편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회 집단의 속성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교육은 인간 발달에서 가장 능동적인 요소이다. 인간은 수많은 교육 속에서 자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외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결정할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교육을 거부하는 요소로도 활용한다. 이렇게 교육과 자기 교육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오직 자기 교육만이 어느 정도 우리의 통제권 안에 존재한다. 자기 교육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요소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개성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힘이지만, 교육에 의해 조건화되면 자기 교육도 다른 이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은 두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사회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여 억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를 부여하여 어쩔 수 없이 사회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사회가 개인을 조건화시키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대다수 성인들은 일종의 가면을 쓴 채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사회 속의 개인은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이 만들어진 가면을 내보이려 노력한다. 이렇게 유기체 본성을 희생하면서도 삶을 견뎌나갈 수 있는 건 사회가 정의 내린 성공이란 가치를 성취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 이를 보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에 충분히 적응하면 그 가면에 의해 형성된 자기 정체성이 확고해져서 더 이상 자신의 신체에서 발현되는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변하는데, 이러한 감각의 저하는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면 뒤에 숨어 사는 삶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문득 멈춰서 자신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공허함이 느껴지거나 또는 무감각한 삶에서 오는 답답함에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한다.
유전, 교육, 자기교육. 이렇게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오직 자기교육만이 인간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데 이런 태도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닌 이에게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스럽다. 최종적으로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기 조력만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변화와 발전을 정말로 원하는 이라면 누구라도 그 실질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기 교육의 과정은 불규칙적이며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 또한 그 결과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도 새로운 문제나 인지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예전엔 두려움이나 통증 때문에 의식적으로 회피했던 일들도 자기 믿음이 커지면서 점점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는 일로 변한다.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각 과정에서 어려운 단계에 이를 수 있는 단계가 진행될수록 방법을 더 정련해 나가면 더 나은 교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발전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인 자기 이미지 확립에 관하여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해 두었다. 독자들은 이를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힘으로 더욱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이미지.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낀다. 이런 일들은 수년간 쌓아온 자기 이미지가 누적되어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행동을 하나씩 대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동기의 변화, 나아가 관련된 신체의 모든 부위의 움직임 변화까지 다원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자기 이미지의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진 변화로 인해 손으로 글을 쓰고 입으로 발음하는 개인적인 습관까지 눈에 띄게 개선되는데 자기 이미지는 네 가지 요소, 감각, 느낌, 생각,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생각하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현재 깨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선 중력장 안에서 몸의 위치를 감지해서 알아차리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과정에 감각, 느낌, 움직임이 관여된다. 또 화를 내거나 행복한 느낌을 받을 때도 다른 사람 또는 사물과의 특정한 관계성이 형성돼야 하는데 느끼기 위해서는 감각, 생각, 움직임이 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보고 듣고 만지는 것과 같은 감각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흥미를 느끼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행동을 구성하는 감각, 느낌, 생각, 행동 이 네 가지 요소 중 단 한 가지라도 지나치게 줄어들어 거의 사라질 지경에 이르면 존재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자기 이미지는 결코 정적이지 않다. 자기 이미지는 행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점차 습관이 되며 행동이 고정되면 불변하는 성격이 되면서 자기 이미지가 완성된다. 자기 이미지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지만 이때는 변화율이 높아서 이전에 습득했던 행동은 새로운 행동으로 쉽게 변모한다. 예를 들어 아이는 태어난 후 몇 주 만에 눈으로 보기 시작하며 어느 날부터 서고 걷고 말한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요소와 아이의 경험이 결합하면 점차 그 아이만의 서기, 걷기, 말하기, 느끼기 등의 방식이 결정되면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행동들이 형성된다. 자기 이미지와 움직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본능적 감각, 느낌, 그리고 생각이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각, 느낌, 생각이 움직임과 결합하여 자기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뇌의 운동피질에 있는 특정 세포를 자극하면 특정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뇌의 특정 세포는 특정 근육의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 대뇌의 운동피질에 기록된 자기 이미지는 입술과 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팔다리는 볼펜처럼 가늘게 묘사된 형태를 반영할 것이다. 조금 더 자란 어린아이 뇌의 수의적 통제와 관련된 세포를 색칠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아이는 이미 걷는 법과 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엄지를 움직이는 것이나 발과 관련된 세포 영역이 부각될 것이다. 이 그림을 매년 계속해서 그려나간다면 매번 그 형태가 변한다. 그리고 그림의 형태 또한 개인마다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생리학자들은 적어도 기본적인 움직임에 있어 뇌의 운동피질과 관련된 신체 영역을 나타내는 그림을 발견했고 이를 호문클루스라 명명하였다. 이는 자기 이미지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견고한 기반이 된다. 자기 이미지는 실제로 사용한 세포 집단이 모여서 형성된 것인데 이들 세포의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세포 사이의 연결성과 그에 맞춰 생성되는 다양한 패턴들이다. 나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 살아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극히 일부만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가 자신의 발전이 저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겨우 5% 정도의 잠재력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매우 복잡하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 과정뿐 아니라 자신이 나서 자라는 사회, 문화, 경제적인 측면이 내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생명체가 지닌 기본 속성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의 정도는 주로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좌우되어 왔다. 보통 사회는 어린 세대에게 그 사회를 살아가는 데 유용한 지식을 최소 수준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그 이상의 트레이닝은 오직 특정 영역에서 실용적일 때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그래서 대부분 개개인의 잠재력은 이른 청소년 시기에 멈추게 된다. 예외적인 경우로 오직 특별한 사람만이 자기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내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경지에 이르는데 그건 그들의 잠재력이 더 높아서라기보단 자신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은 비율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잠재력을 좀 더 크게 발휘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평균적인 대중에 비해 더 높은 가능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능성과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고착되는 악순환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걸까? 잠재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이를 합리화하는 태도는 또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이는 매우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이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의 가치를 인식해야 자기 개발이 이루어진다. 자기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싶다면 먼저 개인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자기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개발의 시작점이다.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발전하려면 자신의 존재 전체를 자신이 행하는 행동과 방식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중요성이 높은 행동에 집중하라. 인간은 자기 신체의 많은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몸에서 쉽게 인지되는 곳은 보통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부위이고 안 느껴지거나 느낌이 저하된 곳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아서 자기 이미지에서 거의 상실된 부위이다. 실제 자기 이미지는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에서 극히 제한적인 섹터를 차지하며 이런 자기 이미지의 한계는 행동의 한계를 불러온다. 체표면 전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다면 온전한 자기 이미지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자기 이미지는 잘못된 행위를 조금 바꾸는 방식보다는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교정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 편차가 있지만 초기값을 제대로 확립하면 자기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쉬워진다. 이는 마치 조율이 잘 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과 비슷하다. 연주하기에 앞서 조율을 먼저 한다면 연주 결과는 갈수록 진보한다. 마찬가지로 자기 이미지를 제대로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면 자신의 행동 패턴 또한 조율된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발전할 것이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보통 인간의 존재 상태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냥 깨어있는 상태와 잠자는 상태,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 자신이 하는 행동을 정확히 아는 상태다. 예를 들어 요통을 겪은 후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더 짧다고 진단받은 남자가 있다고 해보자. 진단 후 자신의 상태를 인지한 이 남자의 경우를 보면 실상 이전에 깨어 있었던 상태는 인지 상태라기보단 오히려 잠자는 상태와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깨어 있는 상태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감각, 느낌, 생각, 움직임이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각각 좀 더 깊게 고찰해보면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상호작용을 하며 전체적으로 인간의 경험을 형성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들 각각의 요소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수련을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수행하면 인간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감각은 인간의 오감뿐 아니라 운동감각, 통증감각, 공간 안에서의 위치관계, 시간에 따른 경로 등이 해당된다. 느낌은 자존감, 자신감, 과민성을 포함한 인간의 의식적, 무의식적 감정을 의미하고 생각은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는 능력, 선악을 판단하고 무언가를 이해해서 지식으로 만들고 사물을 분류하거나 규칙을 인지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모든 지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감지하고 느낀 것을 알아채고 추상적인 것을 기억하는 일련의 모든 일들도 포함된다. 움직임은 인체를 구성하는 부속물들이 공간 안에서 변화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여기엔 숨쉬기, 말하기, 혈액순환, 그리고 소화활동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수련 시스템은 인간이 억압, 통제, 제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적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위에 구축되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은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야 자신이 원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시스템에서는 평생을 바쳐 헌신해야 한다고도 얘기한다. 내가 볼 때 이런 주장은 잘못된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좀 더 오랜 시간,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인간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여긴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자체를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과정이 발전하기 위해선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고 각각의 요소들이 유동적으로 자기 적응을 위한 형태로 결합되어야 한다. 잘못과 편향된 요소가 있다 해도 억압받거나 무시당하고 짓눌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실수조차 자기 발전을 위한 요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상태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는 때려야 뗄 수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 중 자기 발전을 위한 최상의 수단은 움직임 교정이다. 자기 발전의 주된 수단으로 움직임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신경계는 주로 움직임을 담당한다. 2. 움직임의 질을 평가하기가 감각, 느낌, 생각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쉽다. 3. 인간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움직임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며 살아간다. 4. 자기 가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움직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5. 말하고 보고 심지어 듣는 과정에서도 근육 활동에 의해 발생한다. 6. 모든 움직임은 신경계 상태를 반영한다. 7. 근육 움직임은 인지의 기반이다. 8. 움직임과 호흡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9. 움직임을 개선시키면 습관이 변한다. 이것이 인간 발전을 위해 움직임을 선택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다. 앞에서 살펴봤듯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감각, 느낌, 생각, 그리고 움직임 이 4가지 요소 모두가 인간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근육에 의해 발생하는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경계의 근본적인 속성 때문이다. 신경계는 특정한 행동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일으킬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순간에 인체가 특정 표현을 하면 전체 시스템이 그에 맞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때 감각, 느낌, 생각뿐만 아니라 화학적 처리 과정과 호르몬 분비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인체 표현을 보조한다. 또한 뇌의 운동피질은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영역과 가깝게 이어져 있어서 운동피질에서 변화가 발생하면 그 흐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사고와 감정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기존에 습관화되어 고착화된 패턴 중 하나인 움직임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강하게 결속되어 이어진 감각, 느낌, 사고 패턴을 깨뜨릴 수 있다. 그렇게 움직임 변화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굳어진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데도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움직임 패턴의 변화로 운동 피질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통해 감정과 생각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조와 기능. 추상화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다. 앞에서 감각, 느낌, 생각, 움직임이 인간의 존재 상태 또는 삶의 과정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4요소 중 생각은 모든 면에서 움직임과는 다른 측면이 많다. 가끔 인간이 아닌 고등 동물에게도 사고 비슷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인간처럼 추상화 능력을 갖춘 존재는 없는 것 같다. 음악의 조화 이론, 공간 기하학, 철학은 인간 상상력의 결과물이다. 인간의 뇌와 신경계 또한 다른 생명체가 지닌 것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인간의 뇌는 이와 같은 추상적이고 상상력을 요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 좀 더 구조적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과 동물 신경계의 해부 생리학적 차이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루이닉 시스템, 모든 생명체는 특수한 화학적 열적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뇌는 생존을 위해 화학적 열적 환경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구조물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것이 루이닉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내부의 화학적 열적 환경을 조율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유기체 전체가 생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림빅 시스템, 이 두 번째 뇌 구조물은 개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며 배고픔, 갈증, 노폐물, 분비 등과 같은 내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도록 행동을 일으킨다. 새가 둥지를 짓고 거미가 거미줄을 짜고 철새가 엄청난 거리를 날아 집을 찾아오는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본능이라 부른다. 유기체가 본능적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림빅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두 시스템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진화 과정에서 그 조직이 다음 세대로 그대로 유전돼서 그 기능이 대물림되면서 인간 신경계에서도 특수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본능이 완전히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 본능도 약간씩 다르며 가변적인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젖꼭지에 의해 아이의 본능이 자극받기 전까지 아이는 빨기 능력을 갖지 못한다. 이처럼 행동을 자극하는 경험이 누적되기 전까지는 본능이 약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본능은 새로운 학습 능력을 일깨우는 힌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슈프랄림빅 시스템. 이 시스템은 다른 어떤 고등 동물보다 인간에게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인간과 동물의 행위를 구분짓는 일을 담당하는 세 번째 뇌내 구조물이다. 인간은 손을 활용해 수를 세고 리듬을 타고 집을 짓는 등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손 근육을 섬세하게 차별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슈프랄림빅 시스템 덕분이다. 이 시스템은 입, 목, 호흡기관을 구성하는 근육에도 섬세함을 부여한다. 슈프랄림빅 시스템의 구조와 신경 조직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기능은 개인적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글씨체가 똑같은 사람은 없는데 이 글씨체는 주로 자신이 사용하는 모국어, 글쓰기를 배운 방식, 글을 쓸 때의 자세 등에 따라 달라진다.
즉, 슈프라림빅 시스템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지만 손의 근육을 활용해 글 쓰는 방식은 무언가를 배울 때 뇌의 운동 피질에서 형성되는 개인적 경험 패턴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요약하자면 개인적 경험이 구조적 발달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전적 요소와 비슷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루이닉 시스템과 림빅 시스템이 인간의 감정 중추와 강하게 이어져 있는 것에 반해 슈프라림빅 시스템은 감정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 그래서 분노나 질투같이 강한 감정은 이 시스템 작용에 혼동을 야기하거나 생각을 헝끌어뜨리기도 한다. 슈프라림빅 시스템은 앞의 두 시스템처럼 오래된 구조물에 비해 신경 경로가 더욱 길고 복잡하며 두 시스템의 경로를 경유해 그 기능이 수행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과정이 진행되면서 생각에서 행동까지의 간극이 발생한다. 인간이 생각 먼저, 행동 나중이라는 명제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슈프라림빅 시스템 과정 때문이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은 행동할 것을 미리 상상하고 행동을 늦추거나 행동 자체를 멈출 만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간극이 바로 인간 고유 능력인 상상력과 지적 판단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 생각과 행동 사이의 간극이 바로 인지의 기반인 것이다. 인지는 진화 과정에서 매우 최근에 생긴 도구로 동물보다는 인간에게서 더욱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인간은 이 슈프라림빅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판단, 차별화, 추상화, 상상 등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지란 유기체의 니즈를 알아채고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일이다.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자기 인지의 기반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이다. 진보의 방향.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신경 시스템 발전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신경계의 구조가 진화 과정 초기에 개발된 오래된 과정과 행동을 조율하고 처리 속도를 억제 또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인지 능력을 높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간은 고도로 발달된 인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분별하여 추상화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재능 있는 예술가나 과학자들에게서 무심코 발견하곤 한다. 인간은 자신의 인지력을 활용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채는 특수한 능력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인지할 수도 있다. 인간의 언어로 그 경계선을 명확히 가를 수는 없지만 의식과 인지 사이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계단을 오를 때 무슨 동작을 하는지 나는 온전히 의식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올랐는지는 모른다. 계단이 몇 개나 되는지 알기 위해선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계단의 개수를 세면서 올라가야 한다. 인지란 자각과 결부된 의식행위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거나 무언가를 알려고 할 때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각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간은 전체적으로 행동한다. 이때의 전체성은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전체성으로부터 자신이 어렵게 여기는 일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법을 개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통제하기 쉬운 부분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력을 가하기 어려운 다른 시스템들에 좀 더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간접적 영향력 또한 일종의 통제력이다. 간접적 영향력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명확한 자기 지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기법을 이 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닝이란 의지력과 자기 통제를 지향하는 트레이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이 트레이닝에서는 자신을 바르게 하고 발전시키는 인지기법, 그리고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개념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때의 발전은 구조, 기능 사이의 조화로운 협응에 방점을 둔다. 조화로운 협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자기나 타인에 의한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발전은 조화롭기 마련이다. 부분이 성장하고 진보하여 힘을 얻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면 전체 또한 소기의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인지와 연계된 뇌 구조물이 감정과의 연결고리가 느슨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명확한 사고는 객관성을 비트는 강력한 감정이 제거되었을 때 탄생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감정에서 유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비록 효율적인 생각이 방해받더라도 부조화스러운 발전보다는 조화로운 발전이 개인에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다움에서 유리된 생각은 아무리 훌륭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생각이라면 뇌의 오래된 구조물들과 연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조화로운 발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뭔가 진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조화롭다는 것은 인간의 감각, 감정, 표현을 이성적인 형태로 새롭게 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 능력이 없는 동물들은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다. 하지만 인간 진화 사다리 끝에서 인지 능력이 출현하면서 한 방향으로 이해되던 단순한 움직임이 어떤 것은 왼쪽으로 도는 움직임, 또 어떤 것은 오른쪽으로 도는 움직임으로 분화되어 인지되기 시작했다.
우리 선조들은 인지의 빛을 희미하게 인식할 때 수없이 혼란을 겪었음에 틀림없다. 아마도 인지의 발달은 출산의 고통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인지가 진화 과정에서 늦게 출현한, 그래서 매우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 또한 개인차가 뚜렷하다. 개인 간의 차이뿐 아니라 개인 안에서도 인지 역량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인지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발달한 이들도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개인이라도 어떤 순간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인지가 최저치를 찍어 사라지는 때도 있고 인지 역량이 하나로 온전히 조화롭게 집약되는 최고치의 순간도 있다는 뜻이다. 티베트 밀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우화에서는 인지가 없는 인간을 마차를 통해 묘사한다. 여기서 승객은 욕망이고 근육은 말이며 수레 자체는 골격이다. 인지가 바로 마차를 조종하는 마부지만 아직 잠에 빠져 있다. 마부가 잠에 깊이 빠져 있을수록 마차는 목적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끌려간다. 욕망에 해당되는 승객들은 각자 다른 목적지를 원하고 근육에 해당되는 말은 아무 방향으로 마차를 이끈다. 하지만 마부가 깨어나 말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마차를 제대로 이끌면 마차에 탄 승객을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하게 된다. 감각, 감정, 움직임, 사고가 인지와 성공적으로 하나 되는 순간 마차는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간다. 2장, 이해하기 위해 행동하기. 여기서 소개하는 12개의 레슨은 펠덴크라이스 연구소에서 단연간 시행되던 1000가지 이상의 레슨 중에서 선별된 것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어려움을 쉬움으로, 그리고 쉬움을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가능성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쉽고 즐거운 동작만이 습관화되고 습관화가 이루어져야 일상의 모든 일들에 적용된다. 어려운 동작은 그것을 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항력을 극복하는 데 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의지력을 내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단지 힘만 드는 일과 능력을 증진시키는 행위 간의 차이를 명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신이 주로 의지력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긴장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는 데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무언가를 잘 하는 이는 그것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적절히 조율되고 정련된 행동이라서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긴장하기보다 느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주의 집중, 분별력이 필요하다. 움직이는 법을 배울 때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유롭게 의식을 집중하라.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좀 더 명료해지고 호흡이 쉽게 조절되며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작은 차이를 감지할 수 있고 행동과 행동 사이의 차이도 분별하게 된다. 이런 미세한 분별력이 없으면 배움도 없고 능력의 증진도 기대할 수 없는데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감각은 그 감각을 일으키는 자극과 이어져 있어서 분별력을 예리하게 만들려면 자극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쇠로 된 막대를 들고 있는데 그 위에 파리가 앉았다 날아갔다고 하자. 이때 대부분은 무게 차이를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깃털을 들고 있을 때 파리가 앉으면 그 무게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똑같은 이치가 우리의 시각, 청각, 미각 등 모든 감각 인지에 적용될 수 있다. 레슨 1. 좋은 자세란 무엇인가? 겉모습이 똑바르다고 해서 좋은 자세는 아니다. 똑바르다는 것은 매우 정적인 상태이며 이 기하학적인 개념은 인간의 자세를 바라볼 때 별 의미가 없는 심미적 개념일 뿐이다. 인체의 어느 부위도 기하학적으로 똑바른 상태에서 움직임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자세도 불변하거나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자세란 인체 골격이 중력의 당기는 힘에 반발하지 않고 근육의 동작을 자유롭게 이끄는 자세이다. 이 자세는 중력이 작용해도 에너지 낭비가 없는 상태여서 골격계의 지지가 가능하다. 반면 근육이 골격계가 할 일을 대신하면 에너지가 끝없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몸의 위치를 변화시킬 때마다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계속 방해받는다. 인간은 배우는 능력을 활용해 동물적 본능을 대체해왔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능은 동물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약화되어 왔다. 인간은 명확하고 견실한 본능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걷기 또는 인체의 다른 움직임을 인도하는 본능, 심지어 성적인 본능조차 약화된 사람도 있다. 반면 인간의 학습 능력은 다른 어떤 생명체와도 비교 불가한 수준을 자랑한다. 본능이 강한 동물들은 자신의 행동에 저항하거나 그 행동을 잘 멈추지 못한다. 본능적인 행동은 쉽게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인간은 반복을 통해 익숙한 자극에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곤 했다. 이게 바로 인간 고유의 속성인 학습 능력이다. 이 학습 능력 덕분에 인간은 자그마한 변화조차 엄청난 난제로 작용하는 강력한 본능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동물은 해당 종의 경험에서 배운다. 언어 기능 덕분에 인간은 다른 기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다.
아이들은 자신의 근육과 신경을 활용해 귀로 듣고 입으로 소리를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동물은 신경계의 연결성이 이미 결정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험만 하면 된다. 별다른 학습 없이 같은 종류의 새들은 일본에 살든 멕시코에 살든 똑같은 소리로 울고 벌은 어디서 살아가든 똑같은 패턴의 벌집을 만든다. 하지만 인간은 고정된 형태의 발음 패턴을 지니고 태어나지 않으며 발음 방식도 자라면서 발전한다. 언어를 구사하는 데 활용되는 근육과 이를 자극하는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성은 개인적인 경험을 형성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신만의 발음 패턴으로 중국에서 자란 아이는 중국어를 하고 다른 언어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그곳에 적합한 언어를 구사한다. 인간 종이라는 집단적 경험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에 따라 형성된 패턴은 그 경험이 안정적으로 전해지는 동안엔 꾸준히 이어진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인간들마다 서기 자세, 걷기 자세가 서로 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서기 걷기와 관련된 기능은 뇌의 영역 중 수의적 통제보다는 본능적 통제와 가까운 영역이 관여를 하지만 개인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발음 패턴이 개인마다 다르듯 직립 자세 또한 정해진 형태의 신경 연결이 아닌 개인 경험의 다양성에 영향을 받는다. 동물은 태어나서 몇 분 안에 걷고 달리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개인적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패턴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앉기, 서기 자세를 단지 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를 발전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자세를 역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정적인 자세는 우리가 움직이는 동안 일련의 위치 이동을 하는 가운데 지나는 단 하나의 지점이다. 좌우로 움직이는 진자를 예로 들어보자. 진자는 안정된 지점을 최대 속도로 통과해 지나간다. 진자가 흔들리지 않을 때는 움직임의 중심점에 가만히 멈추어 있고 외력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다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진자가 정지된 위치에 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걷기 동작을 할 때 인간의 몸은 직립 안정 자세를 지나쳐 가는데 이 자세에서는 아무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하지만 움직임이 중력에 완벽히 적응되어 있지 않으면 신체가 이 안정 자세를 지나갈 때도 그 자세 자체가 완벽하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끊임없이 과잉 노동을 하게 된다. 완벽하게 안정 자세로 서거나 앉아 있으면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는다. 또 그 상태에서 다른 움직임이 일어날 때도 최소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제 물리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지닌 역동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진자는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이 지나는 경로의 중점에 가만히 정지한 채로 있는데 이때는 중력이 아래서 당기는 힘에 의해 지면과 완전히 수직을 유지한다. 그러다 진자는 외력을 받아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찰에 의해 다시 그 진폭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처음의 안정 위치로 돌아와 정지한다. 이렇게 안정된 자세에서는 다른 방향에서 미세하게 가해지는 힘에도 쉽게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원리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체에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 자란 나무 꼭대기는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그 바람에 맞춰 휜다. 마찬가지로 좋은 직립 자세에서는 근육이 조금만 수축해도 쉽게 원하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직립 자세가 바르다면 수의적 통제를 받는 근육의 작용이 없어도 그 자세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이때의 근육 작용은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어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앉은 자세에서 선 자세로 위치를 바꿀 때 뭔가 힘을 쓰는 느낌을 받는데 이때 생기는 불필요한 긴장은 앉았다 일어나면서 무릎을 펼 때 사용되는 무릎 신전근에 의해 가슴이 긴장되면서 야기된다. 물론 이때 하지에서 생기는 긴장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긴장은 일어나려는 의도에 의해 머리에서 구동되는 매우 활기찬 작용에 의해 몸통 아래쪽 전체가 끌려오면서 생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의적 통제와 반사작용을 통한 통제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몸의 중력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해 발바닥에 무게가 가해지기 전에 몸은 이미 수의적 통제를 받아 발바닥으로 지면을 민다. 그러다 발바닥에 실제로 몸무게가 가해지면 오래된 신경계에서 비롯된 반사 패턴이 자극을 받아 무릎을 편다. 이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적인 움직임은 조금도 힘이 들어간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반사적 자극이 극점에 도달하기 전에 발바닥으로 지면을 의식적으로 미는 동작이 바로 뒤따르는데 이런 수의적 통제에 의해 일어나는 움직임은 반사적인 움직임보다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원시적 반사에 따른 움직임이 수의적 통제를 받는 움직임에 의해 방해를 받아 자연스럽고 유기적이며 효율적인 동작이 어려워진다. 우리는 인지를 통해 이러한 유기적 과정을 알아채야만 한다. 실수와 발전을 스스로 평가해보기.
체중계를 발밑에 놓고 의자에 앉아서 다음 운동을 시작하라. 먼저 평상시 하던 대로 의자에서 일어나보자. 발바닥이 체중계를 누르면 바늘이 자신의 전체 몸무게의 대략 4분의 1 정도 올라가는 것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대략 양쪽 무릎 아래쪽을 합한 무게 정도이다. 이제 완전히 일어서면서 체중계의 눈금을 확인하라. 그러면 바늘이 자신의 원래 몸무게보다 훨씬 먼 곳까지 갔다 되돌아오며 점점 진동폭이 줄어든 후 한 점에서 멈추는 게 보일 것이다. 당신이 필요 이상의 힘을 썼다는 증거이다. 이제 많은 힘을 쓰지 않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라. 그리고 일어서는 동작에 진보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체중계 눈금을 체크해보라. 당신이 효율적으로 움직였다면 체중계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은 일어서는 과정에서 점점 커졌다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자신의 체중에서 멈출 것이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움직임에서는 불필요한 가속도가 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앉았다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긴장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지 수치로 알게 되면 아주 적은 힘으로도 편안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된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는 몸을 앞뒤로 흔드는 정도의 힘 이상은 불필요하다. 인간은 보통 편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며 속으로 원하지 않는데도 자기 방어를 위해 힘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애를 써야 할 때와 내려놓아야 할 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지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하게 애쓰는 방식이 지속되면 습관이 된다. 결국 이전에 해왔던 습관적 방식보다 더 자연스러운 대안을 찾지 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예전의 행위를 답습한다. 습관은 기존에 해왔던 행위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습관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발전시키는 힘을 잃고 결국 점차 생각 없이 움직이는 효율성 떨어지는 기계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다. 레슨 2. 좋은 동작이란 무엇인가? 좋은 동작은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방식과 수의적 통제력에 의한 방식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 그래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형태여야 한다. 수의적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느린 동작을 할 때 효과적이며 자동적인 통제력은 인체에 상해나 통증을 입히지 않기 위해 의도보다 빠른 동작을 할 때 나타난다. 좋은 동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그 행위를 통한 목적 달성 여부에 있다. 하지만 단순히 목적 달성 여부로만 행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은 뭔가 불충분하다. 적어도 효율적인 행위는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함으로써 다음번 행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체는 다양한 종류의 움직임과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움직임이 효율적이라고 단순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효율적인 행위를 이루는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수의적인 움직임의 기준은 가역성이다. 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뒤쪽으로 움직여보라. 여기서 기술한 단순한 움직임조차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온전히 주도적인 움직임이란 것은 알 수 있다. 이를 가역성 있는 움직임이라고 정의하자. 이번엔 무릎 아래에 있는 힘줄을 가볍게 두드려서 무릎이 자동적으로 펴지게 해보자. 이는 전적으로 반사적인 움직임이다. 반사적인 움직임은 되돌리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움직임은 불수의적이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하나도 좋은 동작은 몸이 중력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방식과 수의적 통제력에 의한 방식 사이에서 간섭이 없는,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형태여야 한다. 좋은 동작은 쉽고 가볍다. 레슨 3. 움직임의 근본적인 속성들. 자기 방어와 과잉 긴장은 자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의지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한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긴장만 야기했다는 것을, 그리고 고집스레 밀어붙이는 노력이 결코 우아하지도 고무적이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채게 되면 그걸 다시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멀어질 것이다. 레슨 4. 부분의 차별화와 호흡의 기능. 레슨 5. 굴곡근과 신전근의 협응. 레슨 6. 시계 이미지를 통한 골반 움직임 차별화. 레슨 7. 머리의 이동에 따른 골격계 변화. 레슨 8. 자기 이미지 온전하게 다듬기. 레슨 9. 공간관계를 활용한 움직임 협응. 레슨 10. 눈의 움직임이 몸의 움직임을 구조화한다. 레슨 11.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부위를 통해 의식하지 못하는 부위 인지하기. 레슨 12. 생각과 호흡. 각 레슨 주제만 봐도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하지 않나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 이쯤에서 정리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챙겨보시고요. 레슨 6. 시계 이미지를 통한 골반 움직임 차별화는 다음 쇼츠에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관심 있는 분은 다음 쇼츠 기대해주세요. 안녕.